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시대와 오리엔트 시대의 전쟁과 무기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류 역사를요, 고대, 중세, 그 다음에 뭐 근세에서 근대, 현대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죠. 그래서 고대는 주로 이제 이 BC 3000년경부터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는 시기, 즉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까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D 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BC 3000년경으로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인 476년 전까지를 주로 우리가 고대로 분류를 하죠. 여기서 BC 3000년은 우리가 청동기 문화가 시작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분류합니다. 물론 고대 이전 시대는 이제 선사 시대죠. 구석기 시대, 뭐 중석기, 신석기 시대 이야기고요. 청동기가 문화가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고대 시대에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AD 476년부터 르네상스 이전까지, 즉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암흑의 중세 시대를 벗어나서 문학과 예술과 그리고 과학과 기술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 옛날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하는 게 르네상스 운동인데요. 이 르네상스 이전까지를 우리가 중세, 소위 말하는 암흑의 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를 우리가 근세 시대, 즉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죠. 산업혁명이 우리가 1760년부터 1820년까지 18세기 중葉부터 19세기 초반까지로 우리가 보면 이 근세는 이제 르네상스로부터 1700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산업혁명으로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우리가 근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날까지 현대로 이렇게 보통의 역사를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역사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인류의 역사 분류 기준을 놓고 우리가 그 시대별로 전쟁의 양상과 무기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주로 이제 칼과 창과 방패, 활이 이제 사용이 되었죠. 이 고대 시대는 주로 수렵과 그리고 이제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칼, 창, 방패, 팔이 활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 철기 문화가 전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청동기 철제, 청동제 무기와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중세에는 이제 이 공성 무기, 즉 중세에는 주로 성을 쌓고 이 성을 공격해서 빼앗으면 승리를 하고 또 방어를 하는 것도 성을 중심으로 방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성을 공격하는 이런 공성 무기가 발달했는데 주로 이제 투척기 등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비록 뭐 중세 시대에 이 화약이 발명되기는 하지만 이 화약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화약이 사용되는 것은 근세 시대에 들어서 우리가 화약이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화약은 9세기에 중국에서 발명은 되었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화약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한 300년 이상이 걸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화약의 시대라 하면 우리가 1700년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근세 시대에 들어서는 근세와 근대에서는 이제 주로 화약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전장식 소총, 전장식 무기가 이제 소총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성총 같은 이런 어떤 무기가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이제 기계 시대에 농업 시대에서 기계 시대로 이제 맞이하면서 이때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 체계도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후미장전식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강선이 있는 이런 소총이 개발되면서 후미장전식 소총, 사거리와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런 어떤 본격적인 화약의 시대가 오면서 여러 가지 무기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1차 세계대전에 접어들어서는 여러 가지 화포와 소총, 그리고 탱크, 항공기,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원폭이 인류의 악마인 원폭이 원자폭탄이 사용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날 또한 정보혁명으로 인한 첨단 정밀 타격 무기라든지 또는 유도 무기, 소위 말해서 이런 테크노전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첨단 과학 무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대별로 당시의 전쟁 양상과 무기 체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각 시대별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고대와 오리엔트 시대의 전쟁 양상과 무기 체계에서 한번 논의할 텐데요. 우선 이 당시에 어떤 대내외적인 환경과 전쟁의 어떤 성격을 좀 규명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수렵과 농업의 시대,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분류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문명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크게 수렵 채집 시기, 농업 시기,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의 기계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현대에 들어서 정보혁명의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에 그런 기준을 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분류하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 문명사적으로 볼 때 이 수렵과 농업의 시대에는 주로 이제 나무나 돌, 이런 어떤 간단한 도구와 그리고 사람의 힘과 동물의 근육 에너지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무기를 사용했죠. 최초의 이러한 무기들은요, 이러한 도구들은요, 일상생활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에 돌을 깨고 또 돌을 갈아서 만든 여러 가지 타제, 마제석기들, 이런 것들은 처음에부터 전쟁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죠. 인류가 결국은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 도구들을 사용했죠. 우리가 농경시대 이전에는 수렵 채집의 시대였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 유목국 생활을 했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또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 시대가 지어지면서 한 곳에서 정착하는 이런 생활이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존하고 그 당시에 인류는 생존하고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개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농경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힘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일어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사용되는 이런 도구들은 일상생활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주로 이제 목축과 수렵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결국은 청동제 도구가 제작이 되고, 그리고 청동기 무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발생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기존의 생활 도구들이 이제 결국은 전쟁의 무기로서 사용이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구리와 철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면서 청동기와 철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 청동기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상당한 어떤 인류의 어떤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즉 청동기 도구를 가진 지배계급과 또 이 청동기 무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이런 지배계층이 생기고요. 부족별로 이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청동기 문화 이후에 또 사람들이 철을 발견하면서 철제 도구를 이용해서 결국은 이러한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히타이트나 아시리아 같은 이런 어떤 국가들이 제국을 형성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인간은 각종 도구의 응용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순수한 어떤 과학적 발견과 발명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렵과 농업 시대의 과학 기술은요, 우선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1단계는 기원전의 시대부터 약 8,000년 동안에 불과 바퀴, 금속이 발견되던 그런 어떤 문명의 시대의 시작 단계를 우리가 제1단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기원 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150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2단계로 보는데, 이 2단계에서는요 인간의 호기심이 탐구와 탐험 정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이런 문명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3단계는 1501년부터 1702여 년까지의 약 200년간 순수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발전한 단계를 우리가 이 수렵과 농업시대 과학기술의 세 단계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러한 수렵과 농업시대의 전쟁 양상과 무기체계는요, 우선 자연 도구를 운용을 해서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의 형태도 집단적으로 무리를 이루어서 하는 백병전의 형태를 띄었고요. 그리고 전장 공간도 주로 이제 땅과 바다에서 주로 전쟁을 했죠. 그래서 2차원에서 전쟁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어떤 지휘 구조도 병력 집약형과 그리고 병력과 동물을 이렇게 결합한 형태의 어떤 전력 구조를 이루었고, 전장에서의 장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어떠한 장수가 힘센 장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전력지 구조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무기체계 면에서는 우선 병력 면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근육 에너지를 이용했고, 또 무기는 주로 인간의 신체와 그 다음에 뭐 도끼, 몽둥이, 창, 칼, 활, 뭐 그 다음에 이제 구리와 철이 발견되면서 청동 무기와 철제 무기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상에서는 주로 이제 배는 범선, 바람을 이용한 범선이나 또 노예, 인간의 힘으로 노를 젓는 노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해상 무기 체계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었죠. 그리고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전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을 어떻게 상대방의 집단을 와해시키느냐, 즉 전투 대형을 어떻게 와해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대집단 전법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행적, 종적 전술 개념에 의한 여러 가지 이 밀집 대응이 주로 전술의 어떤 핵심을 이루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어떤 인류 역사의 시대별로 우리가 전쟁 양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문명사적으로 볼 때 수렵과 농업 시대의 전체적으로 전쟁 양상과 무기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수렵과 농업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 이전의 시대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혼돈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대와 오리엔트 시대의 무기체계의 특성과 발달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리엔트 문명 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이제 우리가 다 포괄해서 이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명의 발상의 최초의 문명이 발상했던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적이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과 강 사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 유프라테스가 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제 문명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근동 지역이죠. 여기에서 이제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오리엔트 문명은 아프리카의 이집트 문명과 더불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통칭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이 싹 트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인류가 무기를 점점점 개발하면서 제국을 이루는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오리엔트 문명을 지금 논의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시대의 이 전쟁의 목적은요, 부족의 생존이나 번영을 위한 어떤 경제 자원을 획득하거나 또는 노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주로 전쟁이 수행이 되었었고요. 대표적인 어떤 무기 체계로는 돌도끼나 단창, 장창, 뭐 단창은 이제 주로 막 1.2m 정도의 길이의 창이고요. 장창은 한 2m 정도 길이에요. 그래서 주로 단창은 보병들이 썼고, 장창은 이제 이 기병들이 주로 썼죠. 전차를 타고 결국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긴 창이 필요했죠. 그래서 단창과 장창. 그 다음에 이제 단궁과 장궁, 짧은 사거리 한 100여 미터 정도의 단궁,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합궁이 개발이 되면서, 복합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의 어떤 장력을 늘리고 사거리를 늘리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어떤 장궁이 개발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수메르 제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제국의 일부 수메르인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을 일으키고
여러 왕조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이 아카드 왕국이 메소포타미아를 결국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수메르인들이죠. 그래서 수메르 남부에는 수메르 왕국이 있었고, 북부에는 수메르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카드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국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카드 왕국이 결국은 이 당궁을 개조해서 복합궁을 만듭니다. 앞에서 설명한 복합궁은 이제 원래 당궁이라는 것은 대나무나 오리엔트 나무와 대나무나 나무와 같은 이런 단일 어떤 머티리얼을 이런 재료를 가지고 활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아카드 왕국에서는 물소의 뿔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재질들을 함께 사용해서 결국은 말의 어떤 활의 어떤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궁이 굉장히 이제 아카드 왕국의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활과 이제 전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 끄는 전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전투병들이 탑승을 해서 이 기마궁수의 필수 무기가 바로 이 활이었고 또 장창이었죠. 자, 이 수메르인들은 당시에 바퀴를 만들었어요. 바퀴를 만들어서 이 바퀴를 이용해서 말과 연결해서 전차를 만들었죠.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궤도전차나 장갑전차하고는 개념이 틀리지만 어쨌든 말 네필이 끌고 가면서 바퀴를 이용해서 전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전차와 복합궁을 통합해서 이 수메르인들이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구리가 발견이 되면서 결국은 청동제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청동제 무기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칼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이 나무로 돌로 만들었죠. 우리가 흔히 돌을 쪼개서 또는 돌을 갈아서 이렇게 우리가 뗀석기, 타제석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칼로 이용해서 이제 사냥 도구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경쟁이 인간이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이러한 칼이 결국은 전투 무기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수메리인들은 이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제 무기를 사용한 이후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부족장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죠. 왜냐하면 청동기 무기로 무장한 부족들별로 결국은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빼앗고 상대방을 지배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족을 중심으로 용맹한 부족들은 청동제 무기로 무장을 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그래서 청동기 무기를 사용한 이래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동원 능력도 상당히 향상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활발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기구에도 우리가 청동제 농기구를 만들어서 결국은 생산력이 증대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가 밀집이 되고 자연스럽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수메르인들은 최초로 금으로 만든 금석금인 망곡도 청동으로 만든 이런 망곡도 우리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칼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칼을 봤죠. 주로 이제 우리가 뭐 페르시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망곡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망곡도를 수메르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BC 3500년경에 이 수메르인들이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죠. 이 망곡도는 주로 이제 사람의 사지를 절단하고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을 베는데 주로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죠. 이러한 망곡도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이 청동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BC 3000년에서 2300 BC 30하고 23세기경이니까 3000년 2300년 이 시기에 이제 동물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은 말을 활용을 해서 전차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활용한 전차를 제작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의 혁명적인 어떤 무기 개발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것이죠. 이때 수메르인들은 네필의 말이 이끄는 사륜 전차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 이후에 이제 남쪽에 있던 아카드인들, 즉,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부는 수메르인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제 아카드인들이 있었는데, 이 수메르와 아카드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은 아카드인들은 두 피의 말이 이끄는 이륜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차 인원도 수메르 전차보다는 인원 성차 인원이 한 명이 줄었고요. 바퀴도 이제 4륜에서 2륜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굉장히 경량화되고 기동력이 향상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카드인들이 수메르를 통합해서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카드인이 개발했던 이륜 전차를 마상의 전차로 불리면서 강력한 어떤 무기 체계로 역사상에서 등장했고요. 메소포타미아의 통일에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쪽이죠. 이 페르시아에서는 전차에 낫이나 칼을 부착해서 살상력을 정대하는 이런 어떤 변화가 보이죠. 물론 페르시아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고 훨씬 그 이후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수메르인들이 수메르 제국을 이루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철기 문명이 들어오면서 히타이트가 제국을 히타이트에 의해서 수메르 제국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또 히타이트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멸망하면서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제국 생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이렇게 이제 역사가 점점 발전해 나가죠. 물론 이제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중국에서는 또 항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은나라가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문명권이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어떤 시기였었죠. 자, BC 1900년경에 이제 드디어 히타이트가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은 철은 청동보다 훨씬 더 가볍고 또 더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동력과 경량화된 전차를 운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 히타이트족들이 주변국을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의 바퀴 살을 가진 전차를 히타이트는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륜 전차에 철제 무기를 결합해서 전장을 주도하면서 전술도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죠. 충격 전술,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전격전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대칭적인 어떤 무기 체계와 비대칭적인 전술을 사용했던 것이죠. 히타이트가 어느 다른 어떤 민족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전술과 무기를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충격 전술 위주로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전차를 이용해서 결국은 투창과 검으로 무장한 돌격대를 또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제로 만든 망곡도를 휴대해서 적을 이렇게 살상하는 이런 어떤 무기 체계를 운용을 했었죠. 자, 이 크데시 전투는요, 1274년 BC 1274년에 일어난 이 전쟁이에요. 이집트와 히타이트 간의 전쟁인데, 여기서 뭐 우리가 전쟁산을 농하는 시간 아니니까,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이집트는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크데시 전투에서 결국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히타이트가 결국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초의 어떤 전쟁사에서 전투라고 하면 이 크데시 전투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크데시 전투에서는 결국은 청동기 이 무기와 철제 무기가 충돌한 그러한 역사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히타이트 이후에 아시리아도 역시 철제 무기를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시리아는 보병들을 창병과 궁병과 돌팔매병으로 이렇게 구분 운용하는 이런 선진적인 전투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창과 활과 돌팔매라는 것은 우리가 슬링이죠, 슬링. 이 돌팔매와 같은 이런 무게 특성을 잘 활용해서 운용을 했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왼쪽 허리에는 창병이나 궁병이나 돌팔매병 공이 이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전투를 하는 기마병과
그리고 보병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 오늘날 의하면 보전 협동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었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또한 비대칭적인 어떤 전술과 무기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히타이트를 굴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게 이제 창병과 궁병과 돌팔매병으로 보병을 이게 세 개의 병종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운용을 했는데요. 창병은 비늘 모양의 철편으로 만든 쉐미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쉐미늘 갑옷은 훨씬 더 방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히타이트보다는 훨씬 더 방어력이 좋았기 때문에 생존력이 높았죠. 그리고 투구를 착용하고 방패를 휴대해서 돌격을 하는 역할을 한 게 창병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격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궁병은 보병의 주력 부대로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궁을 휴대해서 별도의 요원이 이러한 궁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패로 보호를 해 주었었죠. 그리고 돌팔매병은 정규 병종으로서 궁병 후미에서 이제 잔적들을 더욱더 공격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전술을 사용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병은 돌격대로서의 어떤 요원을 담당했고요. 그래서 돌격대로서의 어떤 전선을 돌파하는 임무를 했고, 그 위에 이제 궁병이 주력 부대로서 주력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돌팔매병은 어떻게 보면 예비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오늘날의 어떤 유사한 어떤 전술을 주력과 주공과 조공, 예비대를 편성하는 이런 형태의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전술을 비대칭적인 전술을 구사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BC 1300년경에는 이제 남러시아 초원지대 스키타이에서 기마술이 전래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에 직접 사람이 올라타서 전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끄는 전차에 기병들이 탑승을 해서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스키타이 지역에서 기마술이 전래되면서 이 아시리아는 기마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마부대를 편성을 합니다. 직접 이제 전투병이 말에 올라타서 이제 전투를 하는 이런 기마부대를 편성하고 운용을 하죠. 그리고 5세기에는 이제 안장이 발명이 되고, 또 그 이후 한 300년 후에는 등자가 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이 기마병들이 안정적인 자세로서 말을 타고 기동을 하면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고 창을 휘두르는 이런 어떤 종마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마병 운용도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종마술이 발전하게 되고요. 전장의 주역은 이때만 해도 결국은 뭐 전차가 담당을 했지만, 기병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종마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사실은 이 전차보다는 기병이 훨씬 더 주력의 역할을 할 정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죠. 당시에 그리스는 1000개 이상의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패권을 가진 도시국가가 바로 이제 스파르타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양 진출 세력인 아테네였죠. 그리고 스파르타는 이제 중동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도시국가요. 이 두 패권을 가진 도시국가가 결국은 나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2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서로 격돌을 합니다. 물론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스파르타도 국군이 쇠약해서 결국은 국가가 망해버리는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서 북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였던 마케도니아가 성장을 하면서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리스 전역을 거의 통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부하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고, 알렉산더가 20세에 필리포스 2세를 이어받아 이제 왕이 되면서 결국은 그리스 전역을 완전하게 통일을 하고, 이어서 동방으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죠. 당시에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세폴리스에 입성을 해서 완전히 페르시아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복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의 서양 문명과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의 동양 문명이 서로 융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헬레니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요약을 하면요. 고대와 오리엔트 시대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기 체계와 전쟁 양상에 따라서 무기 체계가 발전했고요. 이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당시에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리엔트 지역에 수메르인들이 결국은 이 지역에 문명을 일으키면서 이 지역에 어떤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최초로 이 아카드인들이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급속하게 이 지역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겨나면서 결국은 전쟁, 본격적인 어떤 전쟁의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청동제 무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권력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전쟁의 양상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차가 개발이 되고요. 이 전차를 위해서 정복 정쟁을 활발하게 이루면서 이 수메르 지역과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과 남부 지역의 아카이드 간의 어떤 충돌을 통해서 결국은 아카이드인이 개발한 어떤 이륜 전차의 어떤 역할을 입어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아카이드인들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외에 청동기 문명 외에 이제 철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히타이트가 또 역사에 등장해서 결국은 히타이트가 보다 경량화된 어떤 전차와 또 철제로 무장한 무기 체계를 결합해서 전장을 주도하면서 충격 전술 위주로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수메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히타이트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아시리아가 철제 무기와 더욱더 보병들을 각 병종별로 구분해서 운용하는 이런 비대칭적인 전투 기술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히타이트를 무너뜨리고 아시리아가 제국을 형성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고대 오리엔트 시대는 결국은 최초에는 어떤 자연적인 도구를 사용하다가 구리와 철이 발견되면서 청동기 무기와 철제 무기가 개발이 되면서 전쟁 양상과 무기 체계에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세 시대의 무기 체계와 전쟁 양상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